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2021년 양천시민자치학교 3강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 시대를 인식하는 장석수 선생님의 강의가 있었고, 지난주에 김종진 연구원님의 지역에서 노동정책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노동환경의 변화를 또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기후위기입니다. 3강 기후위기 강의인데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민정치, 시민자치의 힘을 어떻게 해보는 게 가능할지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다 산림협동조합 대표님 김소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양천 시민자치학교 지금 커리큘럼을 놓고 봐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 번째 강의에 기후위기 주제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알고만 있어서 될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그리고 남은 우리한테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시간도 너무나 짧게 남아있다라는 얘기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해외 사례를 좀 보면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성대골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제 좀 업데이트 시켜서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 예산이라고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후 위기, 탄소 중립, 탄소 예산, 뭐 자급자족, 15분 도시 쭉 보니까 무슨 사자성어들도 아니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이 정말 이 참담하고 무서움, 두려움 이 굉장히 큰 단어들인데 이렇게 그냥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늘 일상에서 그냥 거론되는 그리고 무슨 말 끝에 그냥 서두에 출발할 때 나오는 단어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청명한 가을 하늘에 이런 식으로 인사말처럼 시작하는 단어라고 치기에는 이 위기라든지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말이 우리한테 주는 이 체감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란만장하게 살고 있으면 비상사태를 선언해놓고도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울까. 그리고 위기란 단어를 그냥 말끝마다 쓰면서도 왜 이렇게 위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여유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 있는 민족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그런데 뭐 어디 간다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밥을 시켜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성급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조바심도 많고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이런 성품의 국민들이 왜 이런 기후위기 상황은 이렇게 느긋하게 그리고 이렇게 체감이 낮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 사이에 뭔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 성향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고 듣고 학습한다면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들려도 이제 영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시 대한민국이 K방역은 정말 잘했다. 뭐 물론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정말 우리도 결국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그 고충을 이제 함께했던 국민의 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제 수치를 또 보지만 이 정도로 다시 추석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또 새로운 우리가 결심과 행동을 해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의지와 결의와 실천력으로 저는 기후위기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짧은 시간이고 아직 준비도 너무 안 돼 있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는 가능할 거다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탄소 예산 얘기로 출발을 좀 해보면, 이제 지구가, 우리 이제 1.5도, 우리 인류 생존의 온도죠. 인류 생존의 온도 1.5도. 그 1.5도를 넘기는데, 이제 지구에 어느 정도의 탄소가 더 배출되면 1.5도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의 속도나 이 타이밍이 우리가 뭐 저울에 재가지고 딱 오늘 1kg 배출, 2kg 배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탄소 배출량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1.5도가 이제 되는 데 있어서 남은 예산이 바로 탄소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지금 우리도 미래 세대 오늘도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함께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남겨져 있는 저축돼 있는 돈이겠죠. 우리 이제 가족들의 돈 그런 것처럼 이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 남겨놔야 될 탄소 예산인데 이게 이제 한 5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쓰면은 그 예산이 지금 통장이 바닥났어. 자식 키우고 사는 부모가 통장이 바닥이 나서 지금 얼마 없어. 이대로 이렇게 쓰고 먹고 살다가는 못 버텨. 얼마 못 버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 긴축이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줄여볼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좀 더 벌어볼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떡하지? 걱정만 하면서 작년처럼 올해도 살고, 올해처럼 내년도 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잔고가 다 바닥이 나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탄소 예산인데, 5년에서 7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여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7년 금방 가는데 이제 그때 가서 어쩔 거냐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할 거예요. 어떤 IPCC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던 IPCC가 하겠어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이거 이제 이렇게 남았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 이 몇 년의 이 기간이 어떤 의미냐라면 저는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절벽 끝에 서 있다라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5년도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 제출하려고 이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 이제 작성해서 발표했거든요. 2030년 40%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마 11월 초에쯤이면은 이제 국제사회에 제출을 할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인류의 운명을 건 약속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왜 안 되냐면 이제 남은 탄소 예산이 이제 420기가톤이에요. 420G톤. 이게 이제 우리 탄소는 우리 몸무게처럼 그램, 킬로그램, 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니까 단위가 그래서 이제 420기가톤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처럼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18년, 19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또 변동이 있었으니까 이때 온실가스 배출했던 양을 그냥 그 국가가 계산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꼼수와 변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가별로 이제 우리는 보니까 이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1년 동안 온실가스를 이만큼 배출했어 라는 것들을 모은 거예요. 모았더니 이게 이제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하면은 5년, 7년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북극이 녹으면서 또는 해양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런 데서 본의 아니게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탄이라든지 온실가스의 여러 종류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계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가 가서 그걸 재고 있겠어요.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뭐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도 보면 우리는 어디가 빙하가 녹죠? 저기 어쨌든 여기 시베리아 쪽 이런 데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막 한파가 거기에 있어야 될 한파가 우리 쪽으로 막 밀려 내려오고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갑자기 추위가 오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데서도 이제 네팔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있었던 눈들 이런 것들이 녹으면 그 안에 있던 가스 그걸로 눌려 있었던
그런 가스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토층이라고 또 추운 데는 땅이 얼어 있었고, 근데 어은 땅이 녹으면서도 메탄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계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도 안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또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5년 또는 길게 남아야 7년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수치들이 결국은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자 420기가톤을 어쨌든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거를 배출하면 일단 1.5도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출이 이미 됐든 앞으로 5년 후에 되든 이 정도 탄소가 더 배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배출이 된 상태에서 약 한 7, 8년, 길게는 10년이 있으면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420기가톤이 남아 있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국가별로든 n분의 1, 78억 인구가 이제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몫이야. 내가 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국가 간에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데 저 나라는 안 해. 심지어 막 살아. 그런데 그냥 코로나 같으면 니네 나라는 알아서 해라. 우리 국가 폐쇄하면 되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봉쇄라도 하고 뭔 조치라도 취하고 약이라도 나오잖아요. 기후위기는 봉쇄도 안 돼요. 저 나라가 아시아가 온실가스 줄이지 않고 정신 안 차려. 근데 유럽은 죽기 살기로 해. 그렇다고 해서 유럽만 살고 아시아만 죽고 이러는 게 아닌 거야, 기후위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보다 심한 압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제출하는 이 NDC, 이제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NDC. 이 탄소 감축 목표량은 이제 그냥 사실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아시잖아요. 이렇게 더워지니까 그리스 같은데 뭐 터키, 호주 이제 지구 가열, 이제 지구 온난화 쓰지 않잖아요. 2019년부터 영국 가디언지가 2019년 5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가디언지가.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전체가 그렇게 동의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건데 더 이상 기후 변화를 쓰지 않고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지구 가열, 이제 온난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구는 불이 붙었다. 그리고 지구 기후는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위기의 단계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이제 2019년 5월부터 언론으로부터 출발해서 표기가 바뀌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 가을에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죠. 거의 5개월 동안 불이 붙었고 그때 당시 호주의 온도가 거의 50도. 그리고 호주는 또 바닷가에 바람 불지 건조하지. 호주가 온도가 높은데도 사람들이 사는 게 아주 건조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건조하지 바람 많지 온도는 50도지 아주 그냥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뉴질랜드 군사력까지 다 동원했어도 못 껐고 결국은 집중호우가 와서 하늘이 껐어요. 비가 와서 껐어요. 비가. 그리고 호주가 사랑하는 코알라가 멸종이 됐죠. 그리고 호주의 가장 큰 관광 특산품이 뭐예요? 로얄 젤리, 벌, 꿀. 그게 지금 거의 멸종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에 50도를 웃도는 날씨에 화재는 나라 엄청나게 휘청하고 그런 일이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420기가톤 중에 2톤 그것도 그 예상치 못한 화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또 깎아먹은 거예요. 그리스 화재도 깎아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420기가톤 남았으니까 5년 이내 10년 이내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매년 예상치 못하게 탄소 발생량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깎아먹는 거죠, 예산을. 그러니까 돈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가족이 아까 말했듯이 지금 통장이 간당간당한데 계속 사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아껴 먹고 야 이거를 1년에 다 쓰지 말고 3년간 아껴 쓰자고 했는데 갑자기 애도 아파 사고 생겨 돈 쓸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아껴 쓰려고 했는데 1년은 그냥 6개월 만에 동나버리는. 그러니까 이 탄소 예산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구의 상황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는 책임지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아니 사람들한테 가장 체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가 그냥 이게 변동이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날씨예요, 날씨. 기후는 기후와 날씨를 혼동하니까 그러는데 날씨는 변해야죠. 이렇게 좋았다가 비도 왔다가 추웠다 더웠다. 그건 날씨인 거고, 기후는 이제 지구라는 환경에서 지구에서 어느 순간에 인간이라는 종자가 탄생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자가 태어나서 지구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던 게 기후예요. 그런데 이 기후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지구에서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는 인간이 지구에서 살 그 스펙트럼 범위, 그 범위를 기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후가 변했다는 것은 지구에서,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는 구할 게 없어요. 예, 너나 잘하면 돼요, 인간만.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 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인간 스스로 망쳐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5번의 멸종은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제 멸종이 됐지만, 이 6번째 대멸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 멸종을, 자신의 멸종을 스스로 이끈 이제 가장 정말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1.5도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IPCC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 이제 세계 모든 과학자가, 참여한 과학자가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이 바로 1.5도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최대치예요. 최대. 그 지금은 괜찮냐고 하면 지금도 안 괜찮죠. 근데 1.5도는 마지노선인 거, 이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구 온도를 올리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냥 지구라는 별이 자기 스스로 추워졌다 더워졌다, 빙하기가 왔다가 막 끓었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걸 미룬 거예요, 지구한테. 그래서 지구는 스스로 회복 능력도 있고 또 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자꾸 이제 우기려고 했던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의 활동으로 그것도 탐욕스러운 과한 활동으로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스스로의 멸종을 이제 이끈다라는 게, 이게 결정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2018년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레타가 그랬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언제까지 피켓만 들고 있을 거냐고. 여러분, 피켓 들면 탄소 줄지 않아요.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탄소 사회에서는 그냥 우리도 몰랐죠. 우리도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사는 매 순간 우리가 발생한 탄소가 우리 스스로의 자멸을 이끌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탈탄소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는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자, 이건 아싸, 이제 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탈탄소 사회는 뭐냐면 열심히 살았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탄소 얼마나 배출했는지, 여기 오는데 지금 탄소 얼마나 배출하고 왔는지, 그걸 전부 다 수치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딱 420기가톤, 78억,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제는 이거는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인 거예요. 비상사태.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뭐예요? 로켓 배송, 총알 배송, 소비. 저녁에 들어 누우면 그냥 자지. 또 먹방 한 봐가지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이거 먹어야지 해서 다 또 눌러놓고 자잖아요. 아침에 딱 보면 와 있다며요. 안 시켜봤는데 마키 커리.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처럼 활동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기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아까 같이 사자성어처럼 기후위기를 거의 정말 매일 듣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은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을 하면서요, 전쟁 같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같이 탄소를 배출하는데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결국은 다른 생명체들을 멸종시키고 희생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이제 거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이거는 정량화, 이거는 정말 실적값이다. 매 순간, 모든 선택과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수치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이게 이제 저는 탈탄소 사회의 이제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중증 환자야. 지금 지구가 그런 상태잖아요. 중증 환자에 딱 지금 중환자실에 눕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다고, 당신 곧 죽는다. 이렇게 살면은 3개월도 못 산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뭐, 자주 있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부터 20kg 빼라. 20kg 빼고 혈압 낮추고 고기 먹지 마세요. 담배, 술 다 끊고 커피 끊으세요. 그래야 당신 삽니다. 안 그러면 3개월도 못 나면 당신 지금 뒤에 권총 하나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들 얘기하죠. 여러분 새롭게 들리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만 한 잔 해야지. 딱 오늘만 한 잔. 자,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오늘만 고기. 자, 오늘 마지막 파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마지막 파티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그 상태의 지구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만찬처럼 즐기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처럼. 근데 계속 마지막 만찬이야. 언제부터요? 2018년 10월 8일 그 IPCC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19, 20, 21년 3년째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째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의사한테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도 3년째 만찬 중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달라질까요? 내후년에는 달라질까요?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 저도 작년에 갑자기 아파서 좀 살이 빠졌지만 빠지기 전에도 평생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사실은. 살이 쪘든 빠졌든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이로제가 좀 있죠. 근데 그렇게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칼로리를 우리가 알아. 이거 딱 먹고 밥 한 공기? 야, 이거 350칼로리네. 햄버거 세트? 800이네. 애들 보세요. 제가 고3 쌍둥이 딸인데 모든 칼로리를 다 알아요. 영어 단어 수학은 못 풀어도 지 먹는 계란 하나, 귤 한쪽. 그래서 제가 딱 엄마, 귤 그거 과일이라고 앉은 자리에서 3개씩 4개씩 먹으면 안 돼, 엄마. 어제도 초코바 이만한 거 하나 먹었더니 엄마 이거 3개 먹으면 밥 한 그릇이야. 이렇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탈탄소 사회를 사는 거야. 지금처럼. 모든 것을 탄소로. 그렇게만 살면 된다. 그리고 네 몸무게를 지키는 것처럼 지구를 지켜라. 너는 이미 준비돼 있다. 지구를 지키는 용사다, 용사.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모든 게 다 칼로리로 탄소로 계산하면 돼요. 탄소로. 내가 지금 물 하나 먹었어. 커피 한 잔 먹었어. A4용지 한 장 썼어. 그래서 나는 오늘 걸었어. 대중교통 탔어. 모든 게. 밥 먹었어. 야, 둘이 앉았어. 갈비탕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야, 갈비탕은 탄소 배출이 500g이래, 500g. 그리고 비빔밥은 한 120g이래.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비빔밥 먹어야지. 그럼 너랑 나랑 갈비탕 먹었는데 비빔밥 먹으면 지금 탄소 감축이 얼마야? 야, 오늘, 그래서 이제는 가계부, 차계부, 탄소계부를 써요, 탄소계부. 그래서, 야, 그랬더니 막 노이로제 걸리겠다고 막, 노이로제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중환자는요, 노이로제 걸려도 중환자실에 가고요. 어차피 지금 시한부야. 어차피 우리는 3개월밖에 시한부 권총 뒤에 달렸는데 지금 노이로제가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이미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참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의지가 없으니까 참 저렇게 의사가 곧 죽는다 해도 저러고 있네. 정신 못 차리고 혀만 차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만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는 뭐예요? 그 사람만 딱 죽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 권총을 그 얘기를 하면서 혀차고 있는데 사실은 지 뒤에도 권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그 모든 위기와 모든 인간이 겪은 모든 상황보다 이게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 사람 보니까 난 다이어트 해야겠어 하고 나만 막 다이어트해.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나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뭐해. 그래서 이 차이를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사회가 굉장히 살벌해지죠. 살벌해져요. 죽을 사람,
코로나같이 죽을 사람 죽고 그냥 대놓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집에 있으세요. 젊은 애들부터 살리게. 이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시아가 유럽은 죽기 살기를 하는데 아시아가 정신 못 차리고 36억이 엉망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럽도 다 도라미 타버려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줌으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들 지구의 날 4월 22일 날 줌으로 취임하자마자 다 불러놓고 좀만 노력합시다. 수치. 그래서 지금 다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출을 못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만. 그때 다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도 올린 상태. 우리가 원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37%였어요. 37%. 그랬는데 40% 된 거예요. 겨우 40%. 근데 최소한 48에서 50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40 나온 거예요. 기사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사식 같은 사식 같지 않은 사식 같은. 그런 유행 가사 있죠?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내 거 같은. 지금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 기사만 딱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이게 완전히 꼼수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꼼수 칠 일이 아니에요. 꼼수 칠 일이. 자,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죠. 이제 도시는 전 세계에서 도시는 2%예요. 이 서울 것들이 뭘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2%. 이 2%가 지구 자원의 78%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하고 있고 2%가. 여러분 그럴 줄 알았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변하지 않으면 못해요. 서울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이 왜 서울 시민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들이 가장 강력한 소비자이고 유권자이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우리는요. 기업 탓하고 기업이 안 하잖아요. 서울 시민이 안 하니까 기업이 안 하는 거예요. 서울 시민의 상태가 안 해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안 해도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기업이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 탄소 배출 더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할 게 없어요. 기업을 움직이는 건 소비자예요. 네. 우리가 원래부터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또 계속 온라인에서 쇼핑을 자주 하니까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지.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들어오세요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넘어가니까 은행도 지금 은행 앱도 지금 그거 한다고 그러지 카카오톡에도 지금 만든다고 그러지 다 그러는 이유가 소비자가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저기가 다 온라인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 경제 패턴을 이끄는 것도 소비자고 정치인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온실가스나 에너지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국가가 어디 있어요? 국가가. 결국 국가는 나 같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다이어트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앉아 있는 것 뿐이죠. 그렇지. 저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일 그 형체 자체가 없죠. 결국은 온실가스를 행동해야 될, 그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될, 그리고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서 저는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다. 그리고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동료의 문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바텀업으로 현장에서의 이 지식의 수준,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운동을 지금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제일 기후위기가 체감이 안 되는 첫 번째. 왜 기후위기는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을 안 할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요.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거 걸리면 죽어, 안 걸리면 살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빨리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딱딱 매뉴얼이 탁탁 만들어지는데 기후위기는 우리 생각에는 아까 말했죠. 기업들이 돈 벌면서 이 기업이 한 것 같아. 비행기 누가 만들어서 비행기 항공사가 문제인 것 같아. 기업이 문제지. 그리고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공항, 내가 공항을 1년에 몇 번 가는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공항도 지집처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이 인프라를 가장 많이 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후위기는 그렇게 인프라를 많이 안 쓴 내 새끼도 피해를 입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비두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잘못했으니까
피해 그 책임져야 될 그런 가해 사실을 입증해서 그 사람들한테 딱 벌을 주면 되는데, 근데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피해 사실, 가해와 피해,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은데, 또 사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게 할 방법도 없고, 책임을 만약에 안 진다면 나도 같이 죽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억울해. 억울하고 이게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코로나는 내가 자택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마스크 쓰고 백신 맞으면은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나를 지킬 수가 없어. 지금 문제가. 그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이 지금 제일 문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만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지구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포기하기도 굉장히 쉽고,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렵고, 뭔가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 혜택을 받으리란 법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더 난제 중에 난제이고, 알고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상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상황. 이게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이 지금 말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논리적으로 좀 더 쉽게 잘 풀어서 원인이 뭔지 진단을, 우리가 왜 이러지? 우리 왜 이러지? 지금 여기는 우리 다 아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정치인들한테 뭘 요구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더 집중해야 될 게 탄소 예산 아까 5년, 7년 남았어요. 그 5년, 7년 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거는 일이 뭐 있어요? 선거가 3번 있죠. 근데 희망이 없죠. 선거 3번에. 기후위기 쪽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별로 이제 인식들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 5년이 남았고 5년 안에 선거가 3번 있고, 이 5년을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내면 그 다음에 뭐냐면 BTS가 영원히 대한민국의 명성을 날리겠어요? K방역, 코로나 이제 거의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계에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꼴통 한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기후 악당 국가였던 걸 전 세계 사람들이 까먹었어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 잠깐이죠. 오징어 게임이 언제까지 한국의 이미지를 지금 감싸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5년 후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드는데 탄소 발생을 안 하게 재생에너지로 얘를 만들었어.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공정 과정이 다 친환경이야. 그래서 얘를 딱 대한민국에서 만들 때 탄소 발생이 10이야, 10. 그래서 얘를 가지고 유럽에다 팔면 단가가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얘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지금처럼 만들었어. 하고 얘를 만드는데 탄소 발생을 100을 해버렸어, 100. 그러면 이 100짜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금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 나라로 넘어갔는데 얘가 100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책임 안 질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얘가 만드는데 100을 발생시킨 거는 인류 전체가 얘한테 책임을 물어요. 왜? 야, 너 이거 만드는데 100을 발생해서 우리 전체한테 남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420기가톤은 78억의 재산인 거예요. 78억한테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지금 이거 만든다고 지금 100을 썼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세금 내든지 뭐 대가를 치러.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게 올라가요, 가격이.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과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일 문제는 물류 대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해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물가 올라가는 거,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와 에너지 같은 거. 지금 에너지 의존도가 거의 80%잖아요. 의존도가.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는 여러분 95%예요. 95%. 지금 석탄 같은 거 호주에서 지금 수출을 안 하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없어요. 중국이 석탄을 못 떼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타격이 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에너지원, 석탄, 석유, 우라늄 같은, 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원천, 재료 이거는 95% 의존도예요. 해외에. 그다음에 먹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의 우리가 한 25%대잖아요. 자급자족이. 그러니까 뭐 종류별로 다르니까 거의 80%가 외부 의존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도 빈털 처리가 다 되는 주제에 또 먹거리나 에너지 제일 중요한 생존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의존도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어떻게 95%, 80%를 외부에 의존하고 그것도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하고 먹을거리를 이런 국가의 상황이고 수출 의존도 굉장히 높고 수출 막히면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급자족 결국 지금 모든 이제 유럽도 그렇고 자급자족률을 높이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탄소중립이면은 막 기술 개발하고 기계 개발해서 탄소 포집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급자족이에요. 일단 코로나를 딱 겪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국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쇄돼도 자기 나라는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유럽은 식량 자급자족률이 거의 200%대까지예요. 200%. 미국도 거의 100%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원 당연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전환되면서 변동률이 너무 심하니까 재생에너지는 유럽은 배전망이라 해서 전봇대가 다 연결돼 있어요. 배전망이. 그래서 프랑스가 만약에 무슨 사고 생기면 독일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해저로 미국하고 이게 지금 지구가 둥그니까 저쪽에서는 미국하고 유럽이 만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을 연결하고 있어요. 배전망을. 그래서 유럽이 잘 때 미국이 그 전기를 쓸 수도 있고 미국이 잘 때 유럽이 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배전망이 섬 위에 섬, 남한만 딱 있어요. 남한만. 그래서 남한이 에너지 전환을 인프라를 구축하다가 만약에 무슨 전력 사고가 나면은 우리를 도와줄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아주 그냥 취약성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나라 취약성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아까 같이 지금 이 계산도 지금 해서 내야 되는데 못 내.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나와서 기자회견했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탄소 중립이 안 돼.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계산도 안 된 거야. 계산도. 그래서 시나리오 3개를 발표했는데 1번, 2번은 탄소 중립이 계산상 안 나와. 3번도 3번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없고 이런 상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면 그냥 계산돼서 적어도 숫자는 맞춰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표를 말아야지. 아니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엄청 실수를 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위원장님을 아니까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속이 터졌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걸 하소연으로 들었어요. 야, 내가 진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개고생했는데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탄소중립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협상이 안 된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데 자기 이제 거기다가 이대로 하면 중립 안 돼요라고 한 거는 진짜 문제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파리의 상황을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파리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정치 지금 대선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나 피 튀기는 이제 본선 게임이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얘기할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 위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걸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는요 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모래성 같은 거예요. 모래성. 일단은 우리가 생존을 하고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나머지를 설계할 거 아니에요. 항상 위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뭘 잘하겠다는 게 너무나 그렇고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 전체 문제인데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거시적인 의제에 이게 붙어가지고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지만 선제돼야 될 정책이 당연히 기후위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관점으로 이제 정치인들의 정책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유럽의 정책과하고 비교를 좀 할 텐데 지금 이게 8개월 전에 KBS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걸 청년들이 편집을 한 건데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랑스의 파리가 이달고 시장이라고
여성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기후위기 정책을 전면에 걸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시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거 그리고 공약에서 했던 것들 거의 다 이행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지금 나오는 것들은 8개월 전 거고 이미 여기 나온 것들이 지금 다 전면 실시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고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생태, 연대, 참여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달고는 향후 6년간의 시정 플랜인 파리를 위한 선언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생태, 연대, 건강으로 이후 시정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 두 가지 원칙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 그리고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생태를 포기하지 않겠다. 도시가 건강해야 시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생태가 최우선이다.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파리 전역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일부 초대형 도로를 제외한 전체 파리 시내의 주행 속도가 제한되는데, 지난 15분 도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약 4만 건에 가까운 교통사고로 5만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를 타도 빨리 갈 수 없으니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기오염이 축소되고 공기질이 향상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물론 도시소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통제 기간에 파리 시내 소음은 90%나 줄었다고 합니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디젤차는 2024년까지 전면 퇴출당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주차장 면적 절반을 축소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파리에는 83,500개의 거리 주차 공간이 있는데 이달고 시장은 이 중에 72%인 6만 개를 없앨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올해 초에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오염이 높게 측정되는 지역에 300개 학교 인근 주차장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길이 넓게 확보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리며 17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 도시를 가로지를 수 있도록 나무와 꽃들이 심어진 보행자길이 공원들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셋째, 3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제3의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파리 12구의 베르시 샤랑통 지역 10헥타르 부지에 마천루 6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그 대신 파리의 세 번째 숲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11구와 18구에 계획되어 있던 건설 프로젝트도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 녹색 공간을 넉넉히 확보한다는 원칙만 확인한 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넷째로 생태기후적 지역 도시계획입니다. 파리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들이 준수해야 하는 생태기후적 건축 기준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용되는 건축자재,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며 지어지는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면적의 녹색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건축주에게 주어집니다. 건설을 위해 훼손하게 되는 식물, 야생동물과 그들이 생존할 터에 대해서는 보존 방법도 건설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건축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모든 공공건물은 저녁과 주말, 지역사회를 위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생과 협력의 원칙도 새로운 도시계획 안에 삽입된 가치입니다. 다섯째로 디지털 광고판의 퇴출입니다. 그 자체로도 과다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현란한 광고들을 공공장소에서 없앨 예정인데 가장 덜 윤리적인 광고부터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 성차별적이고 반환경적인 모든 광고도 공공장소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여섯째로 에어비앤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큰 에어비앤비 시장인데 파리 도심에 에어비앤비가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파리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민들의 불만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사라지고 에어비앤비 소유주들이 운영을 포기하자 파리시는 이를 사들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월세 임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6년간 200억 유로가 이 사업에 투여될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서민을 위한 사회임대주택의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정기급여가 없는 예술가들을 위한 집세 보증 지원을 시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임대주택도 건설이 아니라 기존 사무실이나 주거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번째, 파리 시민의 식량 주권 확보입니다. 파리시는 시내와 외곽지역 농가에 유기농산물 공급 체계를 통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프랑스의 식량 자급률이 130%인 것에 비해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자급률은 현재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면적의 절반이 농토인 까닭에 지역 농산물을 통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도심 내 공공건물 옥상 농장이 성공적으로 확대된 결과 도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파리시는 금년 내로 도시의 옥상 농장 규모가 100헥타르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옥상 농장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대안적인 가축사육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지는 전염병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가축과 야생동물이 살아갈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장식 축사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는 게 이달고 시장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6%가 축산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육식을 축소하고 채식이 최대한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파리시가 관할하는 학교 급식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급식소에서 더 많은 채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한 식재료가 직거래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유기농 유통망의 확대도 도울 계획입니다. 8번째로 새로운 연대의 창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통제 시기에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던 시민들끼리의 상부상조 행동과 모임을 정례화하고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개 구마다 연대센터가 설치됩니다. 더 이상 우연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낙오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가 나서서 협력의 틀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이달고 시장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의료행정의 권한을 시가 확보하고 24시간 연중 운영되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 시청 내 의료국을 신설하며 공공의료의 체계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세기 전 콘크리트 바닥 밑으로 사라져간 세느강의 지류, 라 비에브르강의 복개도 녹색도시 파리가 계획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달고 시장은 불평등과 기후,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된 문제이며 그것에 맞서는 방법인 생태와 연대도 결국 하나의 생각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생태 다양성의 붕괴는 바로 시민들의 건강에 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작금의 역병이 주는 위기는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탄소 배출에 가장 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이런 위기에 노출되고 고통을 겪는다. 이 시기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연대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파리를 위한 선언, 서울을 위한 선언은 될 수 없을까요? 내년 보궐선거에 도심 차량 30km 제한과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후보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조금 짧게 제가 넘기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출근길, 지옥철에 치이고 만원 버스에 치이고 도착하는데 1시간 아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걸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전거로 출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개념을 포함하면 커넥티비티의 확장으로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 역시 가능해집니다. 이달고 시장은 지난 6월 파리를 6년 안에 근접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는데요. 공약집의 부제가 바로 15분 도시였습니다. 유럽 생태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달고와 연합했던 다비드 벨리아드가 공공공간, 교통, 이동성, 도로의 변화를 담당하는 도시장이 되어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파리시는 봉쇄기간 동안 루브르 박물관에서 바스티유 광장에 이르는 상업 중심가 50km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꿔버리고 코로나 레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5월 중순 봉쇄가 풀렸을 때 시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도로로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를
봉쇄 기간에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러죠. 사람들 봉쇄 기간이면 대중교통도 안 다니고 다 집에가 있어야 되고 식자재를 사러 가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1시간 정도만 슈퍼를 한 명이 갔다 와야 되는 그 집에 다 있는 기간에 시장은 뭐 했어요? 이거 50km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대시장 동작구 저희 있는 그 상도 3동에서 시청 본청까지 10km더라고요. 그 여기서도 재보세요. 여기서도 아마 시청 비슷할 거예요. 50km면은 엄청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파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를 차가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지난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차도를 이제 보시면 4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차선만 자전거 도로 하자고 해도 아마 난리 날걸요? 근데 거기는 지금 3개를 보행자와 자전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차선을. 그것까지 했어요, 이달고가. 그리고 올해 뭐 했냐면 8월 말에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30km로 전면 다 통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차장. 다 없앴어요. 지금 거의 1차적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아까 저기 60만 개 어떻게 72% 없애겠다는 게 신년사에 나왔었고 이미 지금 학교 주변부터 시작해서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파리는 24년 1월 1일부터 내연기관차가 파리에 한 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파리에서 전부 퇴출. 네. 그러니까 23년까지 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데는 보조금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막 수소차, 전기차 하라고 보조금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교통정책 어떻게 쓰고 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대통령이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할 때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사장님 데리고 나와서 발표를 했고, 지금 엊그제 그 P4G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이 기후위기 극복 환경 관련된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영부인이 막 이런 페트병 이걸로 만든 그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이걸로.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홍보 영상이 있어요. 홍보 영상 언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정말 쥐구멍이 있어야 들어가서 볼 정도의 영상이에요. 거기서 문재인이 데리고 나온 게 거기서도 뭐예요? 북극곰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 문도 나와요. 북극곰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예요? 수소차, 주식. 수소차를 하고 이제 만들어낼 우리나라의 기술을 믿고 우리나라의 수소차 시장에 이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린 뉴딜이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주식이 올라요.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나오잖아요. 코로나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이오 쪽 주식을 또 다 봐요. 왜 코로나 위기인가 생각 안 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폭염이 오죠. 이제 2018년 8월 3일 날이 39.6도였어요. 40도. 그리고 올해도 37도를 찍었어요. 올해도. 여러분 호주가 갑자기 50도가 된 게 아니에요. 호주가요.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우리 겨울일 때 걔네가 여름이었죠. 이것만 반대라서 뒤집어졌는데 온도가 우리나라나 호주나 제가 이제 호주에 한 4년 살아봐서 아는데 호주나 여름이면은 더우면 아주 더워 미치겠다. 오늘 왜 이렇게 덥냐 하면 33, 4도였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33, 4도.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33도라 그러면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35도는 넘어가야 오늘 날씨 왜 이러니? 그럼 35도예요. 올 여름에 덥네? 했더니 36도, 7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데도. 자, 그렇게 호주도 그렇게 변하다가 갑자기 2018년 19년에 50도를 찍은 거예요. 50도. 원래 50도였던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50도가 나가니까 이제 호주가 저렇게 되고 그렇게 50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호주가 그렇게 자연 경관이 수려한 호주가 이 생태계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년에라도 50도가 되는 거지 이제 내년에 38도, 내후년에 45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도가 되면 어떻게 못 살아요. 못 살아 정말. 우리나라는 또 습해가지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나라의 그 교통정책은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정책도 대한민국은 그때 2018년에 40도가 나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0,000원씩 환급해 줬어요. 정말 10,000원을 청와대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보태쓰라고. 그러니까 왜 40도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왜 40도인지. 이렇게 더 이상 더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기요금을 더 깎아줘요. 안 그래도 전기요금이 싸서 지금
싸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기요금 폭탄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름철에 요즘에는 가전제품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24시간 한 달 내내 틀어도요 3, 4만 원, 5만 원 나와요. 에어컨으로는. 근데 누진돼서 그러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그래요. 전기요금 폭탄. 5만 원 내고 한 달 내내 37, 8도에 시원하게 살았으면 그게 무슨 5만 원이 거저지, 거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끌면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번에 또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발표했으니 여러분 뭐 하라고 할 거예요, 이제. 보조금 있을 때 전기차나 수소차로 빨리 갈아타세요. 그러죠. 이제 점점 내연 기관차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의 차이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수소차하고 전기차 수소 분해시키고 전기를 만드는 그 에너지 원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다 이거 화석연료예요. 석탄이고.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 타면 온실가스가 감축하는 게 아니라 더 발생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비중에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은 3%예요. 3%. 그리고 얘를 더 늘려야 되는데 더 늘릴 수가 없는 게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 얘를 늘리려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00년 전에 설계된 이제 화석연료 방식이거든요. 대형 발전소에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그냥 석유나 석탄을 집어넣으면 이걸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아주 100년 전에 설계된 이런 방식에 맞는 거예요. 중앙 집중형, 대형, 그리고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송전 선로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인프라에 맞는 방식이 바로 화석연료 기반이고, 재생에너지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얘가 돼요? 얘는 시간 단위로 생산량이 달라져요. 시간 단위로.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인프라는, 유럽의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 인프라는 뭐냐면 이제 분 단위로 변동성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 단위로.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보면은 막 파란 하늘 좋죠. 여기에 흰 구름이 뭉실뭉실 떠다니죠. 그럼 저같이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들은 구름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왜? 발전량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름 하나만 햇볕이 들어갔다 들랑달랑만 해도 발전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이걸 간헐적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력 시장의 그리드, 이게 이제 우리가 석탄 한 알부터 여기 플러그까지 전기를 만드는 모든 공정 과정에 있는 걸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드는 발전소, 그다음에 송전, 이제 발전해서 보내는 송전, 그다음에 배전, 전봇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요 모든 것은 과거의 기존 체계 거다. 근데 이걸 바꾸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볕이 이제 이 정도 날씨니까 이 정도 생산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2시, 3시에 엄청나게 생산되고 또 생산 안 되고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블랙아웃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블랙아웃이 딱 났잖아요. 이제 남한이 갑자기 정전이 됐어.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정전된 상태에서 다시 불을 지피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이 불쏘시개도 발전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럽이 배전망을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쏘시개를 빌려올 수 있는 거, 번개탄을. 아니면 남의 연탄을. 내 거 연탄 불씨를 지피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불씨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중국이 뭐라고 그래요? 배에다가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핵발전소를 배에다 태우고 다니겠다잖아요, 지금. 중국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딘가 정전이 나면은 이 불쏘시개가 가서 거기를 지펴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로 첫 번째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발전소 가동되면 요 전기 양으로 두 번째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블랙아웃이 일어나면은 열흘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전 사태가. 그래서 우리가 그 텍사스가 올해 난리 났었죠. 텍사스. 추신수가 사는 텍사스가 미국이 그리드가 3개예요. 대한민국은 하나지만. 근데 이제 그 텍사스 쪽에 그리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겨울에 갑자기 왜 그랬냐면 원래 2월 달에 텍사스는 영상 10에서 15도야 된대요. 근데 영하 20도 이하 떨어진 거예요. 영하 20도. 그러면서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지금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텍사스의 그 부촌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이렇게 다르니까 국민들이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노력과 고통 분담과 힘인데 충분히 기후위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시그널이 지금 이렇게 잘못 오고 있어요. 시그널이. 이달고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잠깐만 그리고 뒤에 한두 개만 보고 한 5분만 기지개를 펼게요. 네. 첫째로 크로노 얼바니즘은 도시의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서 쫓기는 삶이 아닌 여유있고 느긋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도로는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자기를 늘리는 것이죠. 두 번째인 크로노피아는 도시 인프라의 다목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5분 도시는 건물이 복합적인 용도로 쓰이는데 재택근무로 수요가 줄어든 사무실을 주택으로 재배치하거나 학교나 공공건물은 일가 후에 주민복지와 여가를 위한 용도를 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토포필라는 사랑할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을 사랑하고 거리를 사랑하며 광장을 사랑하게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15분 도시는 6가지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요. 생활하고, 일하고, 공급과 돌봄을 받으며 학습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즉,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거, 학교, 소기업, 의료, 상점, 여가시설 등 주민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히며 상생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룹니다. 파리의 구도심은 수백 년 된 도로와 건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로도 비좁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데 30분이 걸린다면 주차장을 찾는 데 1시간이 걸리는 일이 태반입니다. 어딜 가나 꽉 막힌 도로, 주차장 같은 도심 속에서 자전거가 점령한 도로, 차로보다 넓은 자전거 도로는 요즘 파리의 모습입니다. 15분 도시는 공동체 가치를 우선시하고 다양한 주거와 교통의 형태를 인정하는 포용적 상생 정책 방향이어서 근대 도시계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오타와가 이를 공식화했고 호주 멜버른과 미국 디트로이트는 범위를 확장해 20분 도시를 장기 전략 발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한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도시의 90%를 20분 이내 이웃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된 것은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계획으로 9블록 내 주차장에 배정된 차량 통행과 공간을 줄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대도시 협의체인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도 15분 도시를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격상해 발표했을 정도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에서 30km로 제한하는 15분 도시의 핵심적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춰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자전거와 보행이 늘어 주민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5분 도시는 대형마트 대신 도시 거리에 지역 소매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5분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동 있죠, 동. 서울에 424개 동이 있잖아요. 서울은 424개의 15분 도시로 나눠지고 지금처럼 젊은이들은 놀려면 홍대 가야 돼. 그리고 강남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에 그렇게 즐기고 일하고 돌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도록 생활권 이 안을 특별한 일 없이는 벗어날 일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희는 지금 올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15분 도시가 청소년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일하고 먹고 다 동네에서 지금 하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에 머물러 있는 지금처럼.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들이한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인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2개의 지구를 가지고 있죠. 지금 청소년들은 디지털 지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5분 도시 안에 몸은 있지만 탄소 배출을 물리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상과 그 전 세계 모든 세계의
디자인, 기술, 정보 모든 것들을 15분 안에 이 15분의 생활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진로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의 개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저희 동네에 공용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없는 것은 뭔지,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딱 맘먹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맘먹는지 아세요? 이게 간지가 나야 돼. 간지가 후지만 안 해.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여러분들이 살 15분 도시는 간지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게 어떻게 15분 도시를 꾸밀지를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지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는 정말 어렵게 생각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운 디지털 지구 하나를 더 상상해서 그 디지털 지구 하나가 그냥 15분 도시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시작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의 주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끔 이 수업을, 기후위기 수업을 마무리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15분 도시를 좀 응용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 책 이제 계실 때 동단위로 이렇게 동단위 자치를 계속 해왔던 것이 정말 그동안의 많은 경험으로 이 기후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성대골이 지난 10년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상도 3동, 4동을 주요 거점으로 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행정에서는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하는 에너지 전환 활동도 굉장히 결과값이 정량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구에다가 500만 원을 썼더니 얼마나 절약했는데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마을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사업은요 그렇게 뭐 이렇게 글로 많이 쓰면 안 돼요. LED 몇 개 갈았는가 딱 칸이 딱 있어요. LED 몇 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미니 태양광 몇 개, 3kg짜리 몇 개, 예,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몇 가구, 이렇게 그냥 숫자 쓰면 되는 게 바로 저희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밌었고 몇 명이 참여했고 이런 걸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서 자립마을 사업이 어려워요. 이 사업이 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행정의 요구는, 야, 이 돈 얼마 안 되니까 자립마을 사업비 1,000만 원이니까 한 50가구든 100가구를 딱 정해서 거기다 집중 투자해. LED라도 하나 꽂고 해가지고는 에너지 비용 절감되는 양으로 딱 보고서를 좀 내줘. 이게 계속되는 요청이었어요. 근데 성대골은 한 번도 그 칸에다가 칸을 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5,000가구거든요. 25,000가구 56,000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유가, 저희는 처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2012년에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박원순 시장님 발표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도 선거 유세 기간에 성대골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세를 하러, 시장 되려고 유세를 하러 딱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 데리고 한 20-30명이 그 유세 차량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시장님 있는데 거기 애들 다 세워놓고 피켓으로 이제 그 불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차가 딱 오고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뒤에 다 숨어 있다가 이제 애들부터 내보내고 우르르 다 이제 리허설까지 하고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박 시장님이 그 후보가 마이크를 거의 마지막에 잡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이 굉장히 특이한 인상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얘네가 어쨌든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에너지를 한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야, 도시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저렇게 공동체를 하네. 그렇게 돼서 이제 발견이 됐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012년에 이제 MB 정부하고 맞서서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그 정책 이름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책 안에 이제 에너지 커뮤니티를 한번 사업으로 넣어보자 했고, 그게 이제 성대골이 모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행정의 조건은 뭐였냐면 가구 수를 정해라. 50에서 100가구. 그런데 우리는 못 정한다였고,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저희는 이제 이게 동네 에너지 일자리가 돼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LED 가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목표지,
우리 집 LED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 사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56,000명, 25,000 가구 써가지고 사업 제안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계속 이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성과가 안 보인다라는 거였고, 우리는 그 적은 돈으로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없고, 전단지도 저희는 이제 딱 홍보를 뿌리면 다 삽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단지 값밖에 안 주면서 무슨 성과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홍보 효과가 있고,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확산성도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이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면서 어쨌든 이런 전력 수급 공급 체계는 문제가 있는 거고, 대도시가 이런 지역에 이런 대형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이 책임을 어떻게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나라는 것이 이제 동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탈핵,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원래 운동을 시작한 이제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50가구와 30가구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도 이제 작년 10월 29일 날 갑자기 선언을 하길래 왜 그랬나 했더니,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선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9월에 했고 스가가 먼저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보다 한 며칠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제 국회에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클레이라고 세계 한 2천여 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가 있어요. 이클레이. 거기에서 3년간 회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C40에서 이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가 또 상도 받았고, 아까 나왔던 15분 도시를 이제 C40가 전략 과제로 이제 삼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상도 받았고, 박 시장님의 15분 도시는 분명하게 행정 단위의 최소 단위인 동단위. 그래서 424개의 그 핵심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다핵화, 어디가 특별하게 이제 산업, 어디 디지털 단지, 뭐 세운상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든 그 거점에 분산시켜서 어디라도 생활권 안에 모든 것들이 충족되게끔 한다라는 이제 것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그럼 가능하겠는가? 근데 아까 거기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디지털 기술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점점 네, 이제 기술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요즘은 이제 버스는 버스인데 무슨 버스? 메타버스 또 그런 게 나와서 훨씬 더 이제 이 전 세계가 이동하면서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발생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또 발생하는 이제 탄소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거고, 지금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 팹랩, 우리나라도 지금 팹랩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죠. 여성 청년이 이사장이던데, 이 청년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디지털 세대답게 이 전 세계로 지금 청소년 기후행동, 글로벌 청소년 기후행동도 그렇고 굉장히 초연결 사회로 하는데, 우리 같이 직접 다 발로 뛰는 연결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래서 뭐 초 단위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펩시티는 자급자족 시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나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고, 쓰레기도 니네가 만든 쓰레기는 니네가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 그냥 어떻게든 그 생활권 내, 지역 내에서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그래서 위기에 대응 능력이 있고, 기후위기에서 이제 그 감축 부분과 적응 부분을 고민하고, 또 전 세계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네 일 내일이 아니라 네가 안 하면 그 일도 내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면서도 이제 천천히 누구라도 다양하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이렇게, 제가 이걸 2년 전 자료니까 더 많이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기술 민주화. 그러니까 지금은 갤럭시를 쓰고 있으면 삼성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고장나서 가면 뭐라 그래요? 단종됐습니다. 부품이 안 나옵니다. 고치느니 사는 게 낫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우리가 쓰던 기계 고장나면 순돌이 아빠한테 가져가면 됐는데 요즘은 생산자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 이런 정보, 이런 누구라도 접근성 있게끔 해야 되는, 이거 결국은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오래된 미래를 다시 이제 거론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지금 끌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던 경험, 기술을 현대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화해야 된다. 현재. 이거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뭔가 세련되어지고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충분히 아주 훌륭한 경험들을 현재로 다시 복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 그러면은 양천구에 하나, 동작구에 하나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생기는 형식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에 가장 충돌되는 게 지금 제로 웨이스트라고 할 정도로, 그게 뭐가 있냐면 그냥 지금 시간상 모든 가게가 제로 웨이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게가 옛날처럼 알맹이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포장해 놓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성대시장이 11월 13일 날 알맹이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성대골 56,000명이 비닐 봉투와 포장재 일몰제를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날. 과연 일몰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에 이제 투표를 할 거예요. 거리 투표를. 그래서 6개월 후에 일몰시킬 건지 1년 후에 일몰시킬 건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비닐봉투가 성대골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56,000명이 선언을 하는 거고, 지금 10,000개의 장바구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11개의 초중고, 그 다음 주에는 조희영 교육감한테까지 이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이제 동작구에 있는 학교들한테는 성대골 축제 때문에 장바구니를 모은다라는 걸 공문을 다 가정통신문을 보내주기로 했대요. 저희가 그런 부탁은 안 했는데 어쨌든 혁신교육 교사분과 쪽에서 했나 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이랑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제 혁신부장님들 회의하는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발표하실 거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관심 있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장바구니를, 집에 있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좀 수거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5,000개는 그렇게 확보를 하고 5,000개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저희 동네 수도여고 뭐 국사공중학교가 미싱을 한 대씩을 사서 학부모들이 와서 교대로 지금 받고 있고, 이번 주에도 지금 국사공중학교에서 패턴을 떠서 주면은 애들이 이제 그려가지고 오리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터치포굿이라고 또 그런 곳이나, 우리 그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어닝을 만들고 남는 짜투리 천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거, 이런 짜투리 천을 지금 다 좀 수거하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제도 5박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짜투리 천들을 막 저기 창신동 방직공장인데 이런 데서 이제 받고 있고요.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애들이 다 오려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지금 자유학년제 애들이라든지 그 동아리에서 오리고 있고, 오려서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면 동사무소에 이제 문화의 방에 아예 미싱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박는데, 미싱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눈이 어둡고 눈이 밝은 분들은 미싱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하지 않고,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쿠팡에 소속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좀 시대적인 그 간격들을 어떻게 좁혀나가는가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상인분들한테, 이제 과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딱 5,000원짜리 이렇게 담아 놓느냐. 그랬더니 한 상자를 열면 이게 이제 좋은 것만 골라간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리 딱 나누는 거래요. 이렇게 덜어놓으니까 1인 가구들은 이걸 다 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왜 바나나도 이렇게 껍질 벗겨서 먹고 씻어서 먹을 텐데 이걸 왜 영원히 썩지 않는 수출품 위에다가 올리고 또 얘를 또 랩을 씌우고 왜 사장님이 이렇게 다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놔야지 이제 상하지 않고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상해도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사장님 이렇게 참외를 갖다가 쌓아놓으면 이제 좋은 거 먹고 싶은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좋은 거 골라가고,
나중에 못난이만 남으면은 좀 싸게 떨이를 했지 않냐. 그래서 아침에는 한 500원 더 비싸게 받고 오후에는 500원 싸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이걸 다 이렇게 나눠놓고 포장해놓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그랬는데 요즘 고객은 너무 까탈스럽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사간대. 그래서 아니 고객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고객 아닌데 이거 비닐봉투 안 만들고 포장지 안 만들고 쓰레기 안 나온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살짝 먹는 거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고 조금 못난 거 섞여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맹이만 팝시다. 비닐봉투 없애봅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대시장하고 130개 상가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맹이만 팔 수 없고 비닐봉투를 없앨 수 없다. 만두, 떡볶이, 생선, 고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배제시키고 참여하고 싶은 데만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표시를 이제 저희가 한 890m가 쫙 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 당일날 어닝들이 다 어닝을 똑같이 맞춰놨어요. 다. 그래서 어닝 밑에다가 현수막을 걸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비닐봉투와 포장지를 쓰지 않고 알맹이만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인 회장님이 쭉 이제 현수막을 걸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시된 곳만 이제 비닐이 없는 것들로 알고 그날 이제 축제를 5시간 동안 할 건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나 봐요, 상인분들이. 그랬더니 이제 그 어닝에 그걸 표시 안 하는 상인들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 환경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라는 거야, 그게. 여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낙인 찍는 거래.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생선 파시는 분이 우리는 생선을 그냥 팔지 조각을 안 내는 생선집이래요. 그 집은. 이것까지는 안 해요. 그냥 팔아요. 그런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릇을 가져와 담으면 생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속비닐만 하루 쓰면 안 되냐. 속비닐만. 이거 딱 비닐 한 장 그냥 첫 번째 초벌만 하얀 봉지로 담으면 안 되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죠. 겉은 안 하고 그것까지만 그날 허용해주면 우리도 그러면 어닝에 그거 붙일 수 없냐고 그래서 근데 일단 튕겨야 돼요. 이때는 사장님 그렇게 고민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날은 비닐봉투를 안 쓰는 게 취지라 그 한 장도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일단 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그러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막을 칠까 막 이러는 거예요. 토막을 치면 낙인락을 가져오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해보게요. 사장님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러고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기대도 안 했고 생선집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상자를 또 저희가 이제 종이 상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장바구니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이마트를 갔다 와야 되나 고민을 했더니 학교들에서 이 뭔가 학교는 막 계속 이 자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달되니까 굉장히 튼튼한 박스가 여기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작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튼튼한 상자를 거의 한 50개를 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학교마다 다시 이제 다 써가지고 장바구니 수거함이라고 다 이제 구멍 파가지고 지금 성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건물마다 로비에 다 놓기로 했어요. 애들 그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이제 모든 기관에 이렇게 이제 딱 장바구니 수거함을 다 비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올 건데 이렇게 학교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근데 정말 이번에 좀 놀랐던 거는 저희는 축제를 하면은 청소년 기획단을 모집하고 청소년들한테 이제 축제를 다 총괄을 맡기는데 저희가 온라인 축제를 겸하면서 청소년들의 상상과 이 SNS나 이런 전파력을 활용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20명씩 기획단을 모집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도 껴달라고. 그러면 일거리거든요. 얘들을 데리고 뭔가 한다는 것은.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자기들도 좀 껴달라고 그래서 대림초, 올로초, 상현초에서 모인 애들이 또 기획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축제 때까지 3번씩 회의를 하면은 9주예요, 9주. 그 제가 9주 동안 토요일 아침마다 초등학생 데리고 3번, 중학생 데리고 3번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때마다 또 각 담당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세요, 줌에. 같이 회의를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학교 막 자기 축제처럼 이렇게 참여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 동작구에.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놀라웠던 건 그냥 저는 딱
공을 던졌는데 이미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게 너무나 이거에 열성적인 게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그날은 이제 축제날 거기가 저희가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서울에 300개 전통시장 중에 491, 3위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시장인데 거기 차를 싹 뺄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여기에서 차를 없애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제가 한 번 해봤거든요. 2014년에 한 번 해봤는데 구청장님까지 구청장실이 없었어요. 이 민원 때문에. 환경과는 아예 근무를 그날 못했어요. 여기를 누가 막았냐고. 그리고 대본에 딱 나오는 이거 누가 처음 시작했어? 이거 의견 낸 사람은 누구야? 이것부터 이제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차를 뽑는데 이제 빼는데 아침에도 저한테 여기 오는데 문자들이 왔어요.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동작 경찰서에. 그날 학생들이 장바구니 이제 이런 체험을 할 건데 아들한테 위험하니까 차를 빼주세요라고 동작 경찰서에 학교들에서 전부 성남고, 수도여고, 국사중학교가 공문을 보낼 거고 우리도 보낼 건데 학교가 보내면 훨씬 더 이제 파괴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경찰서나 이런 사람들은 학교 요청이다. 아이들 체험학습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환경과나 구청의 부담이 좀 덜할 것이다 해서 이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요즘 조혜영 교육감님이 기후위기에 대한 그게 좀 인식이 있어서 이제 생태 전환 교육 그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2019년까지 그 서울시 초중고 전체 환경교육 예산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듣고도 믿어지지 않죠. 몇 번을 확인했어요. 진짜 1,000만 원이냐고. 앞에 한 5억 1,000만 원 아니냐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이었고요. 그게 지금 20억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아주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쓰는 방법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교육은 뭐가 달라야 되는지를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니까 어떤 학교는 매달 200만 원을 써내야 된대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아니 매달이 아니라 매일. 그럴 정도로 이 예산이 지금 학교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어딘가에 연결해서 기후위기를 체험하고 해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양천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겨우 해봤자 애들하고 하는 실습이야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쪽이요. 생태 전환 교육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축제 때 저는 축제 예산을 1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축제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분담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수도여고 200만 원, 국사봉중학교 200만 원, 울로초 50만 원, 대림초 50만 원. 각각 자기들이 돈을 만들고 본인들의 영향력으로 지금 공문 보내고 있고 수업 빼서 장바구니 만들고 있고 그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장바구니를 3개를 가져오면 축제 때 쓸 쿠폰을 발행해요. 쿠폰. 그렇게까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대신에 이제 본인들이 자기들이 교육 성과로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말로 학교 안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 여기다 그림 보여주고 딴 나라 화재 나고 불 나고 홍수 있는 거 보여주고 그거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수업을 해오다가 이렇게 우리 동네 5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상구 3동 4동에서 비닐봉투를 일몰시키자. 비닐봉투 일몰 이게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흥분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스케일업 해야 된다. 아까 뭐 스스로 우리는 겁먹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르신들은 국가는 나의 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아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세금 냈고 일했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국가는 나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늙으면 죽어야지. 국가에 패기치고 자식한테 신세지고 이런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 못하게 하면 일자리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학습된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과감히 벗어내고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거지. 내가 상상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거지. 상상을 했는데 한국의 상황이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스케일업 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성대골도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소박하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 그리면서 과연 우리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참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 핸드폰에 전력 거래소라고 쳐보세요. 우리가 전기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얼마나 생산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하고 버리고 있는지. 전기는 한번 생산하면 안 쓰면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가 하나 뜨죠. 들어가 보면 지금 공급 예비율이 27.44%죠. 이게 이제 쓰고 남는 예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가 한번 딱 봤는데 며칠 전에 67%예요. 깜짝 놀랐어요. 67%. 67%가 있는 날이 있고 오늘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보통은 30, 40%입니다. 근데 해외는 이게 15% 전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018년 8월 달에 40도를 웃돌 때 우리가 9까지 내려갔어요. 9까지 예비율이.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이 1년에 전기요금을 60조를 냅니다. 60조. 근데 그중에 53조를 가지고 전기를 사요. 발전소한테.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발전사 6개의 발전사 있어요.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한수원. 한수원은 원자력을 관리하죠. 6개의 발전사들이 전기를 만들면 이걸 사서 우리 국민한테 유통시키는 게 이제 한국전력이에요. 거래를 하는 게. 그리고 독일 한 나라만 전력회사가 1000여 개가 있어요. 1000여 개. 유럽은 전력회사가 나라마다 몇백 개씩 있어요. 적어도 일본도 2개 있고 홍콩은 발전소는 없어도 전력회사는 2개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정말 기형적으로 하나의 전력회사가 있죠.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전기를 쓰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란을 사는데 여러분 계란에 숫자 적혀 있는데 마지막 글자가 무슨 자예요? 이제 원래 닭 한 마리가 살아야 될 공간이 있어요. 한 마리가. 근데 거기에 4자가 적혀 있으면 4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3자가 적혀 있으면 3마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것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1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2자만 찾아도 행운이에요. 2자만. 보통 4자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살아야 될 공간에 우리는 닭을 4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비싸지만 고를 수가 있는 것처럼 나는 비싸더라도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전기를 만든 것을 사다가 파는 전력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유럽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놔가지고. 기업도 불리해요. 기업도 지금 내가 이것을 나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서 이걸 만들었어라는 걸 외국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밝힐 수가 없어요. 약간 지금 편법으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지금 구글이나 애플 이제 애플에다 하청을 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하청을 두르는 모든 부품도 아리백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갖고 라는 거예요. 부품까지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뭐 녹색 뭘로 지금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플러그 뽑고요. 태양광 설치하고 열심히 하면은 온실가스 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까 제일 문제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드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3%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양의 재생에너지가 3%예요. 이제 5%, 6%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폐기물까지 들어가서 그래요. 바이오나 이런 쪽. 순전히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지금 3%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못 끌어올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애들이 이 배전망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 그리드를 교란시킨다라는 말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 공급과 수요는 하루 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일
날씨를 예측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소비를 예측한 다음에 발전량을 하루 전에 다 스탠바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하루 전에 스탠바이도 안 되고 당일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안 돼.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여기 전력 거래 시장에 3%가 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3%를 거래를 하고 3%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일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아까 제가 말한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인프라예요. 이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미니 태양광 설치하면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그 그리드란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드. 이거 아주머니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 전력 시장과 이 시스템을 글로 풀었는데 그리드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 파악이 될 거고 저는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교육 들어가서 여러분 재생에너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조력, 수력, 태양광 이거 가르치는 것은 그냥 애들 초등학교 때 기술쌤이나 그냥 하면 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가르치고 지금 애들이 가르쳐야 될 건 이 그리드를 어떻게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가. 여기 얼마나 많은 비용과 기술과 시간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 여러분 정책의 진정성은 돈이에요. 돈. 그런데 에너지 전환하려면 이런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노인복지 돈 갖다 하겠어요? 청소년 복지 돈 갖다 하겠어요? 다 자기 몫이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돈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돈을 안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현재 한전 사장이 원래 3년 임기로 부임을 하거든요. 지금 사장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은 게 이분이 한전에 딱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두부값이 콩값보다 싼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요. 두부 공장이 두부를 만들었는데 콩값 원재료보다 더 싸니까 어떻게 두부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했어요. 가만히 한마디만 하지 또 한마디 했어요. 생수로 빨래를 한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 회사에서나 쓸 법한 질 좋은 전기 1년에 단 한 번도 1년에 한 10분도 전기가 안 나가고 너무 질 좋은 전기가 우리는 다 쓰고 있는 전 국민이 빨래할 때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전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든 나눠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어야 전환이 돼요. 정전되면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무서워서 전환 못해요. 이 실험을 하다가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인기 떨어질까 봐 전환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방선거 있지, 대선이 있지. 그래서 미루고 미뤄지는 거라고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치와 해야 될 일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급과 수요를 맞출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석탄 발전소를 끄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DC 탄소 감축을 하려면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발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발전원을 양수발전이든 배터리든 재생에너지든 이 재생에너지는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배터리. 우리가 너무 많이 출력할 때는 얘를 배터리에다 일단 모아놔야 돼. 이걸 그러니까 진짜 큰 배터리는 전봇대예요. 모든 생산되는 전기는 다 전봇대로 일단 가서 근데 얘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 전봇대로 저장돼 가지고 바로 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순간 예측을 못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는 다른 흡수원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배터리라든지 양수발전 같은 급하게 꺼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석탄은 끄고 양수발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막 생산량이 적절할 때는 얘랑 같이 떼다가 얘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얘를 얼른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를 바꿔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8년 이상 걸린다잖아요. 지금부터 해도, 오늘부터 해도. 네, 그런 상황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마른 수건 짜면서 에너지 절약을 했는데 다 쓸데기 없더라고요. 해봐자 전기 이렇게 남아 돌아가서 버리고 있는데 우리끼리 불 끄고 궁상 떨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나가서 데모나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 불 끄고 맨날 불 끄고 있고 초마늘에서 나눠주고 온갖 궁상 다 떨고 남편들한테 전화 와요. 애들이 집에만 오면 리모컨을 다 숨겨버린다고. 아빠 오면 전기 못 쓰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 국가가 이러는데 이게 이제 10년 전에는 그랬다고 쳐요. 근데 지금도 주민들하고 이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리드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울시 졸라가지고 이제 구마다 100인 토론회 했었어요. 전기요금 올리자, 정상화. 그것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이제 서울 시민 토론회 하고 구별로 10개를 했는데 전기요금 정상화라고 쓰면 돈을 줄 수 없대요, 서울시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온실가스 감축을 뭐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3시간짜리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마음이 다 100% 전기요금 올리는 걸로 갈 것 같잖아요. 사전에 조사하면 한 20-30%예요. 3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투표를 해보잖아요. 50%대예요.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봄에 굉장히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니까 봄에 1월, 2월, 3월, 4월 한 5개월 정도만 석탄 화력발전소를 급격히 끄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한 5,000원씩만 더 내자. 그러면은 그걸 끄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5,000원만 더 내자. 만약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 5,000원을 아끼려고 하면 2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 공기청정기랑 마스크 막 이런 거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5,000원씩 더 내자고 했더니 그것도 그 우리 같으면은 다 오케이 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5-60%밖에 안 나왔대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10여 년간 계속 학습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성대골은 4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어요. 2013년에 만들어진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이고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이 성대골 전환센터라는 공간으로 흡수돼서 어쨌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어쨌든 탄소 중립 성대골의 역할을 찾아가기 위한 전환센터의 역할을 이제 내걸고 간판까지 2050 탄소 중립을 아예 이제 슬로건으로 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동조합은 2015년에 만들어진 계속 아까 언급되고 있는 저희 동네에 가장 이제 저희들의 모든 임상 실험의 거점인 교육기관인 국사봉중학교, 그냥 그 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예요. 그 선생님들도 맨날 발령 나고 애들도 바뀌고 이러는 학교에서 이런 10년간에 또 하다 보니까 변화가 만들어지고 이 친구들은 직접 자기들 소유의 햇빛 발전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학교들처럼 옥상을 외부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기업에 빌려준 게 아니라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얘들은 직접 교사, 학부모, 학생이 이 햇빛 발전 시설의 소유주예요. 그래서 직접 전기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1년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벌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이나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2015년부터 100가구 독거노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김장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해마다 한 20여 명씩 고등학교 갈 때 장학금 지원하고 이제 라오스 그때 SK 댐 무너졌을 때 탄자니아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오지의 학교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학교들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어디다 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마을에 막 티켓을 천장을 팔아서 일일 차집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옥상에 올리기 전에 운동장에 다 갖다 놓고 직접 조립도 해보고 전기도 만들어보고 무게도 들어보고 부품 인버터가 뭔지도 보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몇 차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다 모여서 실험을 직접 해보고 나서 그 부품을 옥상에 올렸어요. 세 번째 협동조합은 2018년에 만들어진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이고요. 아까 그 계속 거론되고 있는 성대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만들어졌고 상인회장님, 이사장님이십니다. 여기는 전력 중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재생에너지들의 변동성을 잡아주는 전력 중개 지원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전하고 거래를 할 때 이 변동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아주고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배터리라든지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이런 발전소, 태양광이나 풍력들을 중간에서 이제 그 잡아주는, 이걸 한전이 할 수는 없어요. 그 개인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전력 중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까 말했던 인프라, 새로운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를 그냥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생산해서 써보기도 하고 판매도 해보면서 이 중개 시장에 주민들이 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60조에 달하는 엄청난 전력 시장을 시민들한테 이 수익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이제 남아 있고, 에너지 전환을 안 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이 에너지 부분에 전환을 안 하면 탄소 중립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 속에 이제 저희는 지역 금융, 동작신협이라는 지역 금융과 함께 우리 동네에만 있는 금융 상품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집을 고치고 태양광을 설치할 때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독일을 가본 것도 저희가 이제 27명이 자부담으로 독일 남부의 6개 자립마을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력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도 이제 모델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적응 관련돼서도 이렇게 취약계층들 파악을, 저희는 이것도 적응 부분도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파악한다든지 이분들하고 이제 동네 기술자들을 연결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해마다 하고 있고, 올 여름에도 50가구 이제 방문해서 다 점검했고요. 제로 웨이스트도 있고, 네 번째 협동조합이 바로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에요. 올해 만들어졌고요. 동네 기술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이 서울은 68.8% 약 70%가 바로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교통하고 건물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을 어떻게 이제 건물 에너지 성능을 높여서 에너지는 적게 쓰고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는 기후 속에서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집인데 온실가스는 배출을 줄이는. 그리고 우리 서울이 이제 2024년부터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출하고 싶은 만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상가처럼 계약 전력을 맺어서 그 계약 전력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붙는 것처럼 이제 건물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조정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양천구에 있는 이 주거들을 어떻게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할지, 누가 할지, 그 일을 누구한테 줄지, 이 대기업한테 줄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기술자들이 이 일에 이제 어떻게 합류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술자들을 찾고 네트워크 하는데, 제가 2015년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공을 들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집 그린케어라고 기술학교가 있는데, 이 기술학교는 다 같이 집을 고치고 서울에서 가장 큰 쓰레기죠. 이 건축물 쓰레기를 가장 오랫동안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개념을 좀 심어주는, 이쁘게 고치고 깨끗하게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집수리를 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된 학교고요. 4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강사진은 전부 마을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배관, 샤시, 타일, 열쇠, 뭐 미장부터 시작해서 방수,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강사로 나와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은 이 활동에 다 끼어 있어요. 저희가 4개 협동조합 중에 2개 협동조합은 청소년들 조합원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학교도 물론 청소년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축제하고 이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 돌봄의 청소년들의 역할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 기획단 활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들이 수업할 때도 219명이 참여해서 자기 집을 다 설계도, 요즘 저층 주거지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에 설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 설계도를 직접 줄자들을 나눠주고 실측해서, 다들 자기 집에 있어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니까 자기 집을 설계하는 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건축사하고 같이 설계도를 그려보는 일을 같이 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은 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생중계로 포럼을 저희가 하고요. 청소년들 세션은 따로 줍니다. 그래서 뭐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사회 보고 초대 손님까지 진행까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청소년 포럼 이번에도 축제 끝나고 나면 아마 평가 포럼을 연말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대 전통시장과 함께 지역의 학교들하고 하고 있는 지역 순환 경제인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지만이 성남고등학교 1,100명은 자원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상을 외부에서 받아와도 생지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전통시장이 온라인 시장하고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대 전통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 장봄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대시장에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더울 때 핸드폰으로 장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6명이 교대로 걸어서 배달을 해줘요.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의 고객들은 스마트하지 않고 이 집에서 스마트한 고객들은 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자손이라서 이 성남고등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 성대 전통시장의 장봄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는 걸 성공시키면 자원봉사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지털 시대가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낮은 세대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1,100명의 학생들이 30명씩 조를 짜서 성대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도 성대시장이 아까 그 890m인데 그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숭실대까지 대방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 보도블록을 걷어내면 거기 하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을 복원시키는 게 이 청소년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축제 때도 이제 거리 캠페인 하고 있고 지금 2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일단 차부터 빼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애들이 나와서 이제 어깨띠 두르고 안전한 장보기로 핑계로 사고율 3위인 것을 핑계로 지금 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상인분들이 적극 동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30명씩 캠페인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이렇게 4,000원씩 간식비를 줘요. 근데 이걸 제가 이면지로 이제 저희가 출력해서 주면 애들은 이걸로 종이돈으로 자기들이 간식을 사 먹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카드로 결제를 해요, 선생님들이. 애들은 종이돈으로 사 먹고. 그래서 이제 17곳, 뭐 이불집 쿠폰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7곳에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상가를 정해놓고 그 상가는 성남고 애들 이렇게 이제 돈 종이로 이제 간식을 사 먹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순환 경제 리빙랩이고요. 지금 아시아의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중국 5개 나라가 에너지 커뮤니티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올해 3번의 워크숍을 했고요. 저희 성대골 청소년들은 여기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의 협동조합이 성대골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5번째 협동조합은 청소년들만으로 순순히 구성된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고등학교하고 수도여고를 지금 쑤시고 있는데 그 학교 옥상이 다행히 태양광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는 거의 1,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동창들 기수별로 돈 뜯고 여러분들 돈 걷고 해서 이제 너희들 학생들 소유의 태양광 발전을 올려서 전기 생산해서 팔아서 돈 벌어서 기후행동해라. 치사하게 어른들한테 이 기후 악당 어른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기후행동하지 말고 니들이 벌어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도여고와 성남고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후위기 강의는 지금 2시간 반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그렇지만 아직 다들 할 말이 있으셔가지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시민자치학교 이거 4강 다 끝나면 시민자치학교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시던 그래서 다 같이 듣고 지역에서 무엇을 시민활동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해볼까 계속 스케일업하고 체제를 전하고 나의 관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강 마지막 서로 돌보는 마을 그래서 서로 돌보는 마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